돈 되는 복지뉴스. 안녕하세요. 돈 되는 복지뉴스입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매주 기초연금 도우미 영상을 받아보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기초연금 도우미 시리즈 5번째, 대리기사, 판매원이 기초연금 받는 법입니다. 지난번에는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죠? 오늘은 자영업자, 임대사업자, 그리고 상품이나 학습지 방문 판매원, 대리기사나 보험 설계사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을 평가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월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뺀 금액에서 0.7을 곱한 금액만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사업소득은 어떨까요? 사업소득에서도 일부 금액을 공제해 줄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사업소득도 일부 공제해 준다입니다. 근로소득만 공제해주면 억울하겠죠. 단, 사업소득은 업종에 따라 공제해주는 비율이 조금씩 다르고 소득 규모에 따라서도 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을 하셔서 수입을 얻으시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의 42.6%를 공제받습니다. 주택 임대 수입이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이라면 42.6%인 42만 6천 원을 공제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100만 원에서 42만 6천 원을 뺀 금액인 57만 4천 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쉽게 계산하시려면 소득에서 0.574를 곱하시면 됩니다. 공제되는 42.6%를 뺀 나머지 57.4%가 소득으로 인정되니까요. 점포를 임대하신다면 공제 비율이 조금 줄어듭니다. 점포 임대 공제 비율은 41.5%입니다. 그러니까 41.5%를 뺀 수입의 58.5%가 임대소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점포 임대로 100만 원의 수입을 얻으신다면 기초연금에서는 58만 5천 원의 수입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쉽게 계산하시려면 소득에 0.585를 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소득입니다.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도 공제를 받습니다. 업종별로 공제해주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한 공제 비율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나 강사, 방문 판매원, 대리기사 등 인적 용역 제공 사업자도 경비를 공제해줍니다. 공제 비율은 업종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2021년 귀속 경비율 고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 강사는 61.7%를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38.3%만 소득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1년에 4천만 원을 번다면 1,532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보험 설계사는 77.6%가 공제되므로 수입의 28.3%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연 수입이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1,132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업종 불문하고 연간 수입이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요, 공제 비율이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외판원의 연간 수입이 4,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천만 원까지는 75%가 경비로 공제되어서 4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4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있었죠? 500만 원이 초과되었는데요.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더 적은 비율인 65%만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500만 원 중에서 65%를 공제한 175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이 4,500만 원인 화장품 외판원은 기초연금에서 연간 수입이 1,000만 원 더하기
175만 원, 즉 연 1,175만 원인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돈 되는 복지뉴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기초연금 도우미 시리즈 6번째, 통장에 몇만 원 있으면 기초연금 확률 내려갑니다 입니다. 지난번에는 기초연금에서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었죠? 오늘은 통장에 있는 내 돈이 기초연금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에 있는 내 돈이 기초연금으로 반영되는 건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1,000만 원, 1억 이렇게 금액 자체가 재산으로 잡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재산에서 나오는 이자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이자소득이라고 하죠. 그럼 먼저 통장에 있는 돈이 어떻게 얼마만큼의 월소득으로 환산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다면 이것은 월 3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번엔 통장에 1억이 있다면 이것은 월 27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그리고 통장에 1,500만 원이 있다면 이것은 월 0원의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좀 이상하죠? 3천만 원의 재산은 월 3만 원의 소득으로 인정되고 약 3배인 1억은 9배나 뛴 월 27만 원의 소득으로 계산되고 1,500만 원은 0원이 된다니, 이것은 기초연금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식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산조사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일반 재산에서 일정 공제액을 빼고요.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뺀 것을 더합니다. 여기서 부채를 빼고요. 여기까지 계산한 금액에 4%를 곱하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눕니다. 여기에 기타 금액까지 더하고요. 좀 복잡하지만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금융재산 빼기 2천만 원, 그리고 뒤에 있는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정말 쉬운 식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통장에 가지고 계시는 재산에서 2천만 원을 빼고 여기에 4%를 곱한 뒤에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통장에 8천만 원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뺍니다. 그럼 6천만 원이죠? 여기에 4%를 곱합니다. 즉 0.04를 곱하면 되는 거죠. 6천만 원 곱하기 0.04는 24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20만 원이 됩니다. 통장에 8천만 원을 가지고 계시면 기초연금에서 월 소득 20만 원으로 환산되는 것이죠. 크게 어렵진 않으시죠?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빼고 0.0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이자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자는요, 월 4만 원까지는 없는 것으로 쳐줍니다. 월 이자소득이 4만 원 이하, 즉 12개월 연 이자소득이 48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금에 얼마 정도가 있어야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까요? 2023년 5월 기준 국민은행의 예금금리는 약 3%입니다. 1년 만기 3% 금리의 예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자가 연 48만 원이 되려면 48만 나누기 0.03, 1,600만 원 정도입니다. 세금 문제를 제외하고 단순히 계산해 보았을 때 예금에 1,600만 원을 넣으셨을 때 받는 이자는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고 1,6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부터의 이자만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돈 되는 복지뉴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기초연금 도우미 시리즈 7번째, 얼마짜리 집에 살아야 기초연금 받을까? 입니다. 지난번에는 통장에 있는 돈이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었죠? 오늘은 기초연금의 재산조사, 그 중에서도 집이나 토지 등과 관련된 일반 재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 6편에서 보여드렸던 기초연금 재산조사식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일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요.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뺀 금액을 더합니다. 여기에 4%를 곱한 뒤에 이것을 12개월로 나누고 기타 금액을 더합니다. 금융재산에 대한 내용은 6편에서 다루었으니 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위쪽 글씨 터치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돈 되는 복지 채널에서 다시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럼 오늘은 앞쪽에 있는 일반 재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재산에 포함되는 것에는 대표적으로 집, 건물, 토지, 전세 보증금,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반 재산의 금액을 다 더한 뒤 일정 금액을 빼고 여기에 4%를 곱한 뒤에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길이 가는 것은 일정 공제액이라는 말입니다. 재산에서 얼마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평가하겠다는 건데 도대체 얼마를 빼준다는 것일까요? 공제금액은 살고 계시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입니다. 분류 기준을 설명드릴 테니 구독자 여러분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무엇으로 분류되는지 살펴보세요. 먼저 대도시로 분류되는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의 구와 특례시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은평구, 인천 남동구, 경기도 용인, 창원 특례시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도시로 분류되는 지역은 도예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춘천시, 경상남도 통영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도예군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가평군, 전라남도 완도군 등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에서 무엇으로 분류되는지 파악하셨나요? 그럼 이제 지역별 공제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도시는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집, 토지, 자동차 등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1억 3,500만 원을 뺀 뒤 소득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공제하고요.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렇게 지역별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지역별 주거비용 때문입니다. 일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이유가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제해주기 위해서인데 대도시로 갈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7억 집과 2천만 원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소득으로 환산될까요? 일단 총액은 7억 2천이죠.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7억 2천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뺍니다. 그럼 5억 8,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4%를 곱합니다. 4%는 0.04죠. 5억 8,500만 원 곱하기 0.04는 2,34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12개월로 나눕니다. 2,340만 원 나누기 12는 195만 원입니다.
그래서 7억 집과 2천만 원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의 일반 재산은 월 195만 원으로 환산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것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공제금액은 일반 재산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중소도시에 땅을 조금 가지고 계신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대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의 공제금액인 1억 3,5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대도시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중소도시의 공제금액인 8,5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둘째,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도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분은 대전에서 시가표준액 1억 원의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남편분은 강원도 화천군에 시가표준액 1억 2천만 원의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고 하겠습니다. 대전과 화천 중 상위도시는 대전이죠. 대전이 1억 3,500만 원을 공제받는 대도시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살고 있는 두 아파트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 더하기 1억 2천만 원 빼기 1억 3,500만 원 여기에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월 28만 3,333원이 됩니다. 돈 되는 복지뉴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기초연금 도우미 시리즈 8번째, 아들 집에 살면 기초연금 못 받는 이유입니다. 지난번에는 집, 건물, 토지 등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죠? 오늘은 무료 임차소득이라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유하신 주택이 없어 기초연금을 다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결국 32만 3천 원을 모두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무료 임차소득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살고 계셨습니다. 이 경우에 주택이 본인 소유가 아니니 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주택의 금액에 따라 본인의 소득으로 잡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6억입니다. 만약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살고 계신다면 본인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주택의 시가표준액 곱하기 지분율 곱하기 0.0078 나누기 12. 여기서 지분율은 주택에 대한 자녀의 지분율입니다. 내 지분율이 아니라 자녀의 지분율입니다. 오롯이 자녀 명의의 집이라면 지분율이 100%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 시가표준액 6억인 자녀 소유의 주택에 살고 계신다면 6억 곱하기 1 곱하기 0.0078 나누기 12 월 39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가표준액 7억인 자녀 소유의 주택에 살고 계신다면 45만 5천 원, 8억이라면 52만 원, 9억이라면 58만 5천 원, 10억이라면 65만 원, 15억이라면 97만 5천 원, 20억이라면 130만 원이 월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그럼 만약 자녀와 제3자가 지분을 반씩 가지고 있는 집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자녀주택의 시가표준액 곱하기 지분율 곱하기 0.0078 나누기 12가 계산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자녀주택의 시가표준액 곱하기 0.5 곱하기 0.0078 나누기 12가 되므로 아까 말씀드린 금액에서 딱 절반이 월소득으로 평가됩니다. 자녀의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인 경우 월소득 19만 5천 원으로 평가되고 자녀의 주택이 시가표준액 10억인 경우 월소득 32만 5천 원으로 평가되는 등입니다. 그럼 만약 신청자의 65세 미만 배우자만 자녀 명의의 주택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만 66세 남편분은 지방에서 혼자 생활하시고 만 63세 아내분은 서울에 있는 자녀 명의의 주택에서 생활하신다면 이 또한 시가표준액 6억이 넘는다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초연금 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시청하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는 SM7 타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